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이 평생 일해도 못 갚아. 노인이 낡은 걸레로 닦으려 하자 여자의 눈이 사납게 빛납니다. 그 더러운 걸로 어딜 감히? 이게 더 깨끗하겠네. 노인의 목에서 회색 목도리를 잡아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사정없이 밟습니다. 사모님, 제발 이건 우리 며느리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이 목도리 1000개 팔아도 내 구두굽 하나 못 사. 그 순간 VIP실 문이 열리고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꽂힙니다. 그 발 치워. 당장. 그때까지 박 여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작 구두 하나가 남편 회사 전체를 날려버릴 계산서가 될 거라는 거려. 그 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그 현관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흙투성이 바닥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려. 1월에 진눈깨비가 한정식 집궁의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칼바람이 길게 미끄러져 들어오던 곳, 그곳뿐. 후 순심은 깊은 숨을 내쉬었었죠.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바닥은 진눈깨비가 녹아 만든 흙탕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타일 위에 손님들의 신발 자국이 겹겹이 찍히고 그 위로 또 얇은 물막이 생기는 상황. 이모님, 거기요. 물기요. 멀리서 매니저 최대리가 손짓을 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빠르게 떨리고 눈은 예민하게 바닥을 훑었죠. 최대리의 시선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순심은 쭈그리고 앉아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젖은 천이 손바닥 안에서 미끄덩 소리를 냈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땀에 젖어 살을 파고들었고 타일의 냉기가 종아리 안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따끔, 둔탁, 숨이 잠깐 막혀옵니다. 조금만 닦으면 돼. 순심이 혼잣말을 뱉었죠.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이 달그락 울렸고 또 다른 주머니엔 꼬깃꼬깃한 전단지 한 장이 접혀 있었죠. 뭐야? 며느리 지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 순심은 전단지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윙! 자동문이 다시 열립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현관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죠. 바깥에 찬 냄새가 한 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더 진해지고 바닥물이 얇게 밀리며 끼익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순심은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다시 짜야 했었죠. 양손으로 걸레를 비틀자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물방울이 타일에 닿아 톡톡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귀가 예민해진 상황. 오늘은 절대 걸리면 안 돼. 순심은 모자를 더 푹 눌러 썼었습니다. 마스크를 턱 끝까지 올렸죠. 이곳에서 일한다는 걸 며느리 지수에게 들키면 그게 더 큰일이니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었습니다. 이모님, 최대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구두가 타일을 톡톡 치며 다가왔죠. 최대리의 숨소리가 얕았습니다. 오늘 VIP 단체 딱 10분 뒤 들어와요. 검찰청 높으신 분들이 비밀리에 잡은 자리예요. 현관 이 꼴이면 바로 끝이에요. 최대리의 말투는 예의가 있었지만 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답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오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심의 손이 멈췄었습니다. 멈춘 손끝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 물이 바닥에 닿아 번졌죠. 번지는 속도가 유난히 느리게 보이는 상황. 이모님도 알잖아요. 최대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털끝 하나 거슬리면 우리 다 끝이에요. 끝이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 무겁게 걸렸습니다. 순심은 다시 걸레를 쥐었었습니다. 힘을 줘서 쥐었죠. 손바닥이 저릿합니다. 네네, 제가 할게요. 순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대답하려 했었죠. 그때 현관 옆 CCTV 모니터에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까만 화면이 잠깐 번쩍하고 살아나더니 출입문 쪽이 크게 잡혔죠. 모니터 앞에서 직원 하나가 리모컨을 만지다 손을 딱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 손이 멈췄죠.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멈춤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 순심은 더 빨리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박박 물이 밀리고 걸레가 타일과 부딪혀 질척 소리를 냈죠. 하지만 닦아낸 자리에 또 신발 자국이 찍힙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남긴 자국. 손님이 오기 전인데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끝이 없는 상황. 아이고, 순심은 무릎을 잠깐 펴려 했었죠. 그 순간 무릎에서 딱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살 속에서 뼈가 갈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순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이모님, 거기 비켜봐요. 주방에서 나온 직원이 급하게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모님이라는 소리가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순심은 반사적으로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마스크 끈을 더 끌어올렸고 고개를 숙였죠. 몸이 먼저 숨었습니다.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가던 순간, 아,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요. 직원이 지나가며 사과했지만 순심은 못 들은 척 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한번 크게 울렸고 그 울림이 귀 안쪽에서 웅웅 도는 느낌.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순심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싸둔 회색 목도리. 며느리 지수가 첫 월급으로 사줬던 그 목도리였죠. 순심은 목도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의 구석을 살짝 눌렀습니다. 촉감으로만 확인했어요. 있다는 것만으로 버티는 상황.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순심이 다시 문질렀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더 거셌죠. 바깥에서 들어온 냄새가 달랐습니다. 차 안의 가죽 냄새, 비싼 향이 살짝 섞인 공기. 사람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물건 냄새. 현관 앞 물웅덩이가 튀었습니다. 싹 소리와 함께 흙물이 타일 위로 퍼졌죠. 순심이 방금 닦아낸 자리 위로 그대로 번지는 상황. 순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밖에서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쿵. 그 뒤를 잇는 건 아주 짧은 침묵 대신 고요한 압박뿐. 이모님, 이모님. 최대리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급했죠. 왔어요. 왔다는 말 하나. 그 말에 순심은 걸레를 한 번 더 쥐어짜려 했었죠. 힘을 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심은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 번 훑쳤습니다. 박박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입구. 진흙탕 위로 번쩍이는 에나멜 롱부츠 끝이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직 발끝만 보입니다. 그 발끝이 타일 위에 닿는 순간 순심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췄습니다. 걸레를 다시 쥐었습니다.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쥐었었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동시에 바깥에 찬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비릿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 순심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보이는 건 진흙탕 위로 내려선 번쩍이는 에나멜 롱부츠 뿐이었으니까요. 후, 여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아주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 그 소리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상황. 여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순심의 낡은 운동화 끝으로 향했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동화에서 무릎 나온 바지로, 그리고 구부정한 등허리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워야 할 물건을 감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줌마.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높낮이가 없었죠. 바닥꼬라지가 이게 뭐야? 내 부츠굽에 흙 묻었잖아. 여자는 흙이 튀어 엉망이 된 자신의 부츠굽을 턱 하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순심의 코앞까지 들이밀어진 뾰족한 구. 그 끝에 묻은 진흙이 금방이라도 순심의 얼굴에 튀길 것만 같은 거리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눈이 와서. 순심은 황급히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른 수건을 꺼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빨리 닦아야 한다. 빨리 닦아서 이 여자를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이 나면 안쪽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혹시라도 며느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순심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얼른 닦아드리겠습니다. 벗어서 주시면. 하지만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을 기색이 전혀 없는 상황. 오히려 여자는 짝다리를 짚은 채 발끝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를 부르듯 구두코로 바닥을 톡톡 치면서 말이죠. 뭐해? 안 닦고. 여자의 말에 순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예, 신고 있는 채로 닦으라고.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어? 순심은 순간 귀를 의심했었죠. 사람을 앞에 두고 신발을 신은 채로 닦으라니. 이건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복종을 요구하는 인간에 대한 하대였습니다. 순심의 목을 대가 울컥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모님, 그건 좀. 순심이 어렵게 입을 떼자마자 여자의 짙게 그린 눈썹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 신발 벗는 곳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벗고 맨발로 서 있으라고? 아니, 슬리퍼를 드리겠습니다. 벗어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아, 귀찮게 진짜. 이걸 언제 벗었다 신었다 해? 그리고 내 스타킹, 이태리제 실크야. 벗다가 올이라도 나가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싫다니까. 여자의 고함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흠칫 놀라 멈춰섰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못했었죠.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스타킹, 이태리제 실크야. 물 한 방울이라도 튀어서 젖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팔아도 못 갚을 텐데. 돈. 결국 그놈의 돈 이야기.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순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팔아도 못 갚는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상황. 순심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죠. 여기서 대들면 끝이다. 내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소란 피우면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문득 3년 전 겨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날, 다 달아빠진 패딩을 입고 덜덜 떨면서도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며느리의 얼굴. 어머니, 저 됐어요.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 며느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 그 귀한 며느리가 지금 저 문 안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죽은 듯이 엎드리면 그만이다. 순심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시에 주머니 속 며느리에게 주려던 보약 전단지가 바스락하고 찌그러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뚫고 들어왔었죠. 살이 눌리고 뼈가 닿는 둔탁한 통증. 하지만 그 육체의 고통보다 바닥으로 꺼지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순심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을 여자의 발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납작 엎드린 순심의 정수리 위로 여자의 싸늘한 시선이 꽂히는 상황.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심의 손에 들린 걸레 같은 수건이 여자의 부츠에 닿으려는 찰나. 아, 더러워.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기겁을 하며 물러섰었죠. 아줌마, 제정신이야? 그 더러운 걸레를 내 구두에 대려고?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여자는 코를 감싸 쥐며 혐오스럽다는 듯 순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심은 허공에 손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걸로 닦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더럽다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 여자의 눈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무언가 다른 닦을 거리를 찾는 눈치였죠. 그러다 여자의 시선이 딱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순심의 목. 정확히는 순심이 생명줄처럼 두르고 있는 회색 목도리. 며느리 지수가 첫 월급을 타서 백화점을 3바퀴나 돌며 골랐다던 그 캐시미어 목도리. 어머니, 이거 진짜 좋은 거래요. 평생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지수가 직접 목에 둘러주며 웃던 그 목도리. 여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훨씬 더 잔인한 눈빛으로. 이게 더 깨끗하겠네. 여자의 손이 훅 하고 순심의 목덜미로 들어왔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손톱이 목덜미를 스치며 목도리 끝자락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사모님? 순심이 당황해서 목도리를 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목도리를 바닥으로 팽개치고 있었습니다. 회색 목도리가 흙탕물이 고인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철퍽. 작고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심의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이건. 순심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었죠. 하지만 여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탕물에 젖어가는 목도리 위로 자신의 뾰족한 구두굽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지그시. 아주 천천히 힘을 주며 누르기 시작하는 상황. 이게 더 깨끗하겠네. 박 여사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손이 훅 들어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순심의 목덜미 살갗을 스치며 목도리 끝자락을 거칠게 낚아챘으니까요. 사모님? 순심이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여자의 손길엔 자비가 없었습니다. 거칠게 잡아뜯긴 회색 목도리가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 철퍽. 작고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벽을 타고 울려 순심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게 어떤 목도리인가요? 3년 전 며느리 지수가 첫 월급을 탔다며 사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지수는 백화점을 3바퀴나 돌며 골랐다며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웃었었죠. 어머니, 이거 캐시미어 100%래요. 제가 만져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지수가 직접 순심의 목에 둘러주며 했던 말. 어머니 평생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춥게 다니지 마세요.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 며느리의 냄새. 순심에게 그 목도리는 단순한 털실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자 순심이 살아가는 자부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지금 저 더러운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검은 구정물이 회색올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이건... 순심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무릎이 깨지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예요. 제발요. 순심의 손이 흙탕물에 젖은 목도리를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퍽! 둔탁하고 무거운 타격음이 났습니다. 박 여사의 굽높은 부츠가 순심의 손등과 목도리를 동시에 짓밟은 겁니다. 아! 순심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끝까지 찢어지는 통증이 손가락 끝까지 찌릿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소리였습니다. 서거, 부드러운 캐시미어, 천이 거친 흙바닥과 딱딱한 구두굽 사이에서 비벼지는 소리, 모래 알갱이가 천의 올을 끊어내는 소리. 그 소리가 순심의 심장을 쇠수세미로 박박 긁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상황. 시끄러워. 박 여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발에는 더 힘을 주면서 말이죠. 마치 벌레를 지식여 죽이듯 발 뒤꿈치를 좌우로 비틀어댔습니다. 며느리? 어디서 감성팔이야. 며느리가 사준 싸구려 목도리가 뭐 대수라고?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내 목도리 1000개 팔아도 내 구두 굽 하나 못 사. 영광인 줄 알고 알아. 영광이라니. 순심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귀한 마음이, 자신의 남은 인생이 고작 저 여자의 구두 밑창답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는 현실. 주변의 공기도 차가웠습니다. 어머, 저거 봐. 독하다 독해. 그러게 처음에 빨리 닦아주지, 쯧쯧.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매니저 최 대리는 기둥 뒤에 숨어 제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순심을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치워져야 할 장애물일 뿐. 닦으라고. 안 들려? 여자가 다시 한번 발을 굴렀습니다. 순심의 손등 위로 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에 젖은 목도리를 쥐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 마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듯한 서늘함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닦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간 매니저가 뛰어올 테고 그러면 소란이 커질 겁니다. 혹시라도 이 소식을 며느리가 듣게 된다면 어머니 왜 그러고 사셨어요? 하며 울 지수의 얼굴을 떠올리자 순심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죽은 듯이 하자. 순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입안 가득 비릿한 맛이 번졌습니다. 순심은 목도리를 뭉쳐 여자의 뾰족한 구두 굽을 감쌌습니다. 손이, 아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목도리의 부드러운 털이 진흙과 뒤엉켜 엉망이 되었습니다. 쓱쓱 진흙을 닦아내는 비참한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심이 자신의 인생을 지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뚝, 뚝. 순심의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여자의 번쩍이는 에나멜 구두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타일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우, 찝찝해. 더 빡빡 문질러.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심은 속으로 오열했습니다. 못난 시어미가 네가 준 선물을 걸레로 쓰는구나. 내가 죄인이다. 순심이 고개를 더 깊이 박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 저편 VIP 룸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은 웃고 떠들며 느릿하게 걷지만 이 발소리는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 망설임 없는 속도,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 그 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심은 바닥을 닦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발소리,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익숙한 그 발소리. 순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지금은 안 돼. 하필이면 왜 지금? 순심은 고개를 가슴팍까지 파묻었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다 가리고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느니 차라리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 순심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순심의 등 뒤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순간 웅성거리던 로비의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도, 직원들의 속삭임도, 심지어 현관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바람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듯한 숨막히는 정적분. 박 여사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그 숨막히는 침묵을 뚫고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수 귀에는 웅웅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수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붉은 드레스도, 뻔뻔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여자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자의 구두 밑창, 그 밑에 처참하게 깔려있는 회색 천조각. 지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부가 찌릿하게 아려왔죠. 저게 뭔가요? 설마 저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비틀려 있는 저것이? 지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은 선명했었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 매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고르던 순간, 이게 제일 따뜻해요. 우리 어머니 목에 감기면 딱이겠다. 그렇게 웃으며 포장했던 그 선물이 지금 왜 저기 있나요?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 거칠고 투박한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낀 그 손, 지수가 밤마다 주물러드리던 세상에서 가장 아픈 손,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구분 등.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다, 나는 끄떡없다 하며 펴보이려 애쓰던, 하지만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작아져 버린 그 등. 어머니?
지수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어머니는 지금 온천 여행을 가셨어야 했습니다. 친구분들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걸 드시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운 날, 이 더러운 진흙탕 바닥에서 남의 발을 닦고 계신 겁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지수의 뇌를 관통했습니다. 이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 기계적인 고주파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상황.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목덜미를 휘감고 정수리까지 터져나갔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이 하얗게 눌릴 정도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었죠. 뭐야 너? 박 여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영업장에 와서 웬 훈수야? 직원 교육 안 시켜? 박 여사의 그 뻔뻔한 목소리가 이명을 뚫고 들어와 지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천천히 박 여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당황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기,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의 맹수 같은 차가운 분노뿐. 지수는 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수야? 바닥에 엎드려 있던 순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순심의 얼굴은 흙탕물과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순심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수치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는 절망감. 오지 마라. 아가, 보지 마라. 순심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듯 바닥으로 파고들려 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수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지수는 뚜벅뚜벅 걸어가 박 여사의 코앞에 섰습니다. 지수의 그림자가 박 여사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에 박 여사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의자 등받이에 막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너 뭐야? 눈 안 깔아? 박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박 여사의 발, 여전히 순심의 목도리를 밟고 있는 그 더러운 부츠. 지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발 치워. 낮지만 공간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명령조였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이게 어디서? 치우라고. 지수의 고함이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온 분노가 한 번에 터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박 여사가 반사적으로 발을 뗐습니다. 그제야 드러난 목도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이겨지고 오물에 젖어버린 회색 천조각. 그것은 마치 순심에 난도질당한 마음 같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순심과 눈높이를 맞췄었죠. 지수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자들에 대한 증오의 결정체였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순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심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뭐야? 어머니? 박 여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뭐야? 며느리였어? 끼리끼리 논다더니 둘 다 만만해 보였나 보죠. 박 여사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자신이 방금 밟은 것이 무엇인지, 그저 또 한 명의 하찮은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었죠. 야, 젊은 거. 잘됐다. 내 시어미가 내 구두를 이따위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대신 물어낼래? 박 여사가 흙 묻은 굽을 지수 쪽으로 까딱거렸습니다. 한 300주면 봐줄게. 거지들 적선하는 셈 치고. 지수는 순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닿자 박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거세된 오직 법과 원칙으로 상대를 난도질하겠다는 검사의 눈. 지수는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장님. 우렁찬 수사관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었죠. 지금 내 위치로 병력 보내. 지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사막처럼. 그리고 대양건설 강만수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 지금 즉시 집행해. 네, 부장님, 지금 바로 말입니까? 토시 하나,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 지수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박 여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 지금 내 눈앞에 긴급 체포해야 할 현행범이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압수수색? 대양건설? 강만수 회장? 자신의 남편 이름이 왜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가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상황.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심을 보호하듯 등 뒤로 감추고 박 여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수의 구두 굽소리가 다시 한번 로비에 울렸습니다. 또각. 그 소리는 이제 박 여사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사신의 발소리.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흙투성이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거, 네가 밟은 이거. 지수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박 여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너 누구야? 도대체 뭔데? 지수는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박 여사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대한민국 검찰 마크,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이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김지수. 계산 똑바로 해. 지수가 신분증을 탁 하고 닫았습니다. 네가 평생을 바쳐도 내 남편 회사를 통째로 팔아도 오늘 네가 밟은 내 어머니의 존엄 값은 못 갚으니까. 서울중앙지검.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검사 신분증. 그 안에 박힌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보던 박 여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었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저 꼬질꼬질한 식당 아줌마의 며느리가 검사라니. 그것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특수부 부장검사라니. 이거 가짜 아냐? 요즘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더니 어디서 위조 신분증을 들이밀어? 박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발악이었습니다. 야, 지배인, 뭐해? 당장 경찰 안 부르고 이 여자들 다 끌어내. 박 여사의 고함이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지만 지배인인 최 대리는 기둥 뒤에서 사색이 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아봤거든요.
지수의 얼굴. 뉴스에서 대기업 비리 수사 브리핑을 하던 그 서늘한 얼굴을 기억해낸 상황. 경찰을 부르시겠다? 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고덜었네. 안 그래도 지금 오는 중이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 자동문이 벌어졌습니다. 쿵, 쿵. 수사관 발소리가 로비를 찍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수사관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과 체증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검찰 배지가 번쩍이고 있었죠. 호텔 직원들이 놀라서 길을 텄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길 사이로 수사관들이 지수에게 직진해 왔습니다. 부장님, 도착했습니다. 선두에 선 김 수사관이 지수 앞에 서서 짧게 목례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칼같이 잡힌 각, 누가 봐도 훈련된 사냥개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다리가 걸려 휘청거렸죠. 뭐야 당신들? 지수는 김 수사관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영장은 발부받았습니다. 대양건설 본사 강만수 회장 자택, 그리고 김 수사관이 차가운 눈으로 박 여사를 쏘아봤습니다. 현재 위치인 피의자 박미자의 신변까지 포함입니다. 피의자? 박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피의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만수 회장 사모야. 너희들 이름 다 외웠어. 내가 옷 다 벗기게 해줄 거야. 박 여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패턴을 3번이나 틀리는 상황. 여보, 지금 어디야? 웬 미친년들이 나를. 지수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김 수사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서류 봉투에서 영장 사본을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죠. 지수는 영장을 박 여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만수 회장 찾으십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전화 안 받으실 겁니다. 지금쯤 본사 집무실에서 우리 팀원들한테 장부 털리고 계실 테니까. 박 여사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특경법상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그리고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흙투성이 목도리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특수 폭행 및 모욕죄. 당신 오늘 아주 바쁘게 조사받아야 할 겁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대박! 진짜 검사인가 봐. 대양건설 털렸대? 뉴스에 나오겠네. 저 여자 꼴 좀 봐. 아까 그렇게 유세 떨더니 쌤통이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표정이 일그러졌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지 못한 겁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밟아온 습관이 뼈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거 나 증거 있어? 내가 때리기라도 했어? 그냥 청소시킨 거야. 손님이 직원한테 청소시킨 게 무슨 죄야.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김 수사관. 네, 부장님. CCTV 확보해. 그리고 저기 숨어있는 지배인,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기둥 뒤에 숨어있던 최 대리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습니다. 검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저 사모님이 억지로 시키신 겁니다. 최 대리는 살기 위해 박 여사를 손가락질했었죠. 믿었던 지배인마저 등을 돌리자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
지수는 천천히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 차고 넘치지.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목도리. 지수는 그것을 김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증거물 1호로 밀봉해. 흔적까지 다 남겨. 그리고 다시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발 치우시지? 지수의 말에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내 어머니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을 자격 당신한테는 없어. 지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박 여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희들 다 죽었어. 박 여사가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미란다 원칙 고지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기계적인 목소리와 함께 은색 수갑이 박 여사의 손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로비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박히는 상황. 박 여사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품 팔찌가 있던 자리에 채워진 차가운 쇠고랑.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안 돼. 이거 풀어. 당장 풀어. 지수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눈빛. 오히려 아직 부족하다는 듯 지수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지수가 박 여사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구두 벗고 가셔야겠습니다. 그것도 압수 물품이거든요. 법인카드로 산 작물이라서. 박 여사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지수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순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수갑 안 풀어? 박 여사의 비명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흩어졌습니다. 양쪽 팔이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붙들린 채 그녀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쳤었죠. 하지만 수갑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칠수록 손목에 살점이 찝혀 붉은 자국만 선명해질 뿐. 지수는 박 여사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바닥, 진흙탕 속에 처박힌 회색 덩어리에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는 자세. 조금 전 시어머니 순심이 박 여사의 구두를 닦기 위해 취했던 바로 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순심의 자세가 굴복이었다면 지수의 자세는 정밀한 체증을 위한 준비 동작이었던 겁니다. 김 수사관. 증거물 봉투. 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즉시 투명한 지퍼백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웠습니다. 탁. 고무 장갑이 손목에 감기는 찰진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바닥에 목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축 늘어진 목도리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검은 구정물이 바닥을 적시는 상황. 아이고, 저걸 어쩌나. 구경하던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것은 더 이상 목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여지고 찢어지고 오물에 절어버린 걸레 조각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짓눌린 캐시미어 올 사이사이에 박힌 흙 알갱이, 선명하게 찍힌 뾰족한 구두 굽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묻어있는 어머니의 눈물과 땀. 이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현장의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야, 그깟 걸레 쪼가리가 뭐라고 유세를 떨어. 박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냐. 백화점 가서 새 걸로 사주면 되잖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지수는 대꾸 없이 목도리를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지익. 지퍼백이 잠기는 소리가 박 여사의 운명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들어 올려 박 여사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증거물 제1호. 물어준다고? 지수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건 쇼핑몰 반품건이 아니야. 형사사건이지. 돈으로 끝낼 일 아니에요. 사람들 다 봤고 화면도 남았어요. 이제부터는 조사실에서 말하세요. 증인은 차고 넘치네. 심지어 녹화까지 되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박 여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을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대한 칼날을 쥔 저승사자라는 것을요. 검사님, 제가 잠깐 더위를 먹어서. 박 여사가 비굴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강만수 회장 소개로. 그 입 다물어. 지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감히 내 어머니를 짓밟은 그 입으로 내 남편 회사 운운하지 마. 역겨우니까. 지수는 김 수사관에게 턱짓했습니다. 연행해. 그리고 지수의 시선이 박 여사의 발로 향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그 문제의 에나멜 롱부츠, 목도리를 짓밟고 어머니의 손등을 짓눌렀던 그 구. 벗겨. 지수의 명령은 짧았습니다. 네. 김 수사관조차 잠시 귀를 의심하는 상황. 저 구두 범행 도구잖아. 압수해. 알겠습니다. 수사관 2명이 박 여사를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내 구두야. 300만 원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박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발목을 잡고 다른 하나가 부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쑥. 오른쪽 부츠가 벗겨졌습니다. 쑥. 왼쪽 부츠마저 벗겨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박 여사는 이제 맨발이 되었습니다. 스타킹조차 신지 않은 맨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하얀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차가워.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였죠. 지수는 압수된 부츠를 투명한 봉투에 담는 것조차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박 여사는 볼일 끝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시죠. 수사관들이 박 여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거 나 신발은 신겨줘야 할 거 아냐. 맨발로 어떻게 가. 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습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가 우선입니다. 가시죠. 질질 끌려가는 박 여사의 뒷모습. 맨발이 바닥에 끌리며 끼익 기괴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품위와 명예가 그 맨발과 함께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셈이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맨발에 꽂혔습니다. 비웃음, 경멸, 그리고 통쾌함.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심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박 여사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악히는 상황. 살려줘, 여보. 강 회장. 박 여사의 절규가 자동문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상황 종료. 지수는 그제야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탁 하고 풀렸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장군이 아닌 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작고 초라한 등,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 지수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검사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는 며느리의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뚜벅뚜벅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엔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순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순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었죠.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해서 어쩌냐. 순심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지수의 정장 바지를 적셨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순심의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을 더럽힐까봐 순심은 그 손을 허공에 든 채 오그라뜨리고 있었죠. 지수는 그 거칠고 더러워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죄인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방금 끌려갔어요.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당당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 여자가 대양건설 사모라던데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순심은 자신의 아니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권력, 돈, 평생 순심을 짓눌러왔던 그 무서운 힘이 혹시라도 귀한 며느리에게 흠집이라도 낼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 지잉. 그때 지수의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묵직한 진동음. 지수는 눈물을 훔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강력부 박 팀장.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지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순심이 들어야 했으니까요. 자신을 짓밟았던 그 거대한 성벽이 실은 얼마나 모래알 같은 것이었는지. 네, 김지수입니다. 부장님, 확보했습니다. 박 팀장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실 비밀 금고에서 이중장부, 차명 계좌 리스트,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싹 다 나왔습니다. 이건 뭐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입니다. 지수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지금 옆에 계십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만요. 달그락거리는 소음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믿던 남편, 대양건설 강만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김지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악을 쓰는 목소리 끝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비명 같았었죠. 당장 철수 안 시켜? 내 와이프한테 손댔다며. 너 옷 벗고 싶어?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 걱정은 마시죠. 곧 만나게 되실 테니까. 뭐? 두 분 구치소 부부 동반 입실이십니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형량 합치면 남은 여생은 거기서 보내셔야겠네요. 말도 안 돼.
야, 박 변호사 연결해. 어디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우당탕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체포해. 나 이거 안 나. 으악.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끊어질 듯 이어지다 철컥 수갑 채우는 소리와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박 팀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강만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서 호송합니다. 수고했어요. 서에서 봅시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로비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공포와 무시가 아닌 경외와 안도가 섞인 침묵. 순심은 멍하니 지수의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양건설 회장. 평생 쳐다도 못 볼 것 같았던 그 높은 양반이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듯 허무하고도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니? 지수가 부드럽게 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 함부로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안 둬요. 아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이런 데 계실 분 아니에요. 지수는 순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부축했습니다. 순심은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며느리의 단단한 팔이 지지대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런. 세상에 며느리가 검사였어? 할머니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리는 기둥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방관자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모욕당할 때 킥킥거리며 구경하던 사람들, 그들의 눈이 지수와 마주치자 황급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요, 어머니. 지수는 보란듯이 순심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저랑 같이 나가요. 고개 드시고요. 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의 체온이 옷깃을 뚫고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에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어깨는 꼿꼿했고 그 옆에 선 순심의 등도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여자의 뒷모습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려가. 지수의 명령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수사관 2명이 박 여사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박 여사가 감전된 사람처럼 팔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남편이 강만수야. 강만수라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여사가 발버둥 칠수록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는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되고 싶습니까? 얌전히 이동하시죠. 김 수사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철컥. 오른쪽 손목에 차가운 금속 고리가 채워졌습니다. 철컥. 이어 왼쪽 손목까지. 양손이 뒤로 묶이자 박 여사의 어깨가 기괴하게 비틀렸습니다. 아, 아파요. 잠깐만요. 야, 너희들 이름 뭐야? 내가 가만 안 둬. 박 여사의 비명 섞인 악다구니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흩어졌습니다. 부미, 교양,
그런 건 진작에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시장통에서 행패 부리다 끌려가는 취객보다 못했습니다. 신발, 내 신발은 박 여사가 바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벗겨진 맨발, 300만 원짜리 부츠가 압수된 후 그녀의 하얀 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질질. 수사관들이 그녀를 잡아 끌자 맨발이 바닥에 쓸리며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어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쏟아지는 비웃음에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려 그 시선들을 피하려 했지만 사방이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거만한 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아니 검사님. 박 여사가 고개를 비틀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내가 실수했어.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내가 보상할게. 얼마면 돼? 1억? 2억? 돈. 끝까지 돈. 그 소리에 지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등은 이미 박 여사를 향해 완벽하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 박미자라는 여자는 이미 삭제된 존재였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순심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순심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꼴을 보였다는 자괴감 때문에. 어머니. 지수가 순심의 흑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 시끄러운 사람 이제 갔어요. 아가, 저 여자 정말 감옥 가는 거냐?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순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 사람보다 제가 더세요. 그리고 지수가 손수건을 꺼내 순심의 손등에 묻은 진흙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닦듯이. 어머니, 아들이, 제 남편이 저 사람 남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한테 세금 내고 살거든요. 법이라고. 쾅! 멀리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절규가 뚝 끊겼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로비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순심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래. 순심이 신음소리를 내며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지수가 단단한 기둥처럼 버텨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지배인 최대리, 눈치 보던 직원들, 쑥덕거리는 손님들. 지수의 서늘한 시선이 닿자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피웠습니다. 가요, 어머니. 지수는 보란듯이 순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탁탁. 그 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깼습니다. 당당하게 걸으세요. 어머니는 죄 지은 거 없으시니까. 지수가 순심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두 여자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순심은 며느리의 팔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옆에 있는 며느리의 체온이 훨씬 더 뜨거웠기에 순심은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은 길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편의점 앞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벤치.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VIP룸보다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후, 순심이 긴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땀에 젖었던 옷이 식으면서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추우시죠? 잠깐만요. 지수가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온장고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심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딸랑. 지수가 나왔습니다. 양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탕 2병과 핫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먼저 쥐고 계세요. 지수가 핫팩을 비벼 순심의 양쪽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쌍화탕 병뚜껑을 뽕소리 나게 따서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순심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유리병의 뜨거움이 통증처럼 느껴졌다가 이내 따뜻함으로 번졌습니다. 후 하고 김을 불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다, 아가. 순심은 마시지 못하고 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심의 어깨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못난 시험이라서 늙은 게 집에서 쉬지 않고 나와서 이 사단을 만들고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순심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까부터 만지작거렸던 목숨처럼 챙겼던 그 종이. 녹용보약 반값 할인. 너 요즘 야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길래 이거 한제 지어주려고, 그거 벌려고 나온 건데. 순심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결국 야근커녕 네가 준 목도리만 걸레로 만들었구나.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용돈 벌러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바닥을 기었던 이유가 고작 며느리 보약 한 첩 때문이었다니. 지수는 들고 있던 쌍화탕을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순심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만지지 마라. 때 묻었다. 냄새난다. 어머니. 지수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저보세요. 순심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슬프고도 가장 환한 미소. 저한테는요, 대한민국 검사라는 배지보다 어머니 무릎이 100배, 1000배 더 귀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옷이야 언제든 벗으면 그만이지만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지수는 순심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어머니 무릎 꿇리는 거 봤을 때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아가,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못난 시험이라니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순심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으흐흐.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서러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받아온 구박과 서름이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벤치만이
난로를 켠 듯 뜨거웠으니까요. 후, 순심이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되세요? 지수가 휴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래, 속이 다 시원하다. 순심이 쌍화탕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어머니, 약속 하나 하세요. 무슨 약속? 이제 일하지 마세요. 보약 안 먹어도 저 튼튼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만 있으면 돼요. 지수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저 요즘 어머니 김치찌개 못 먹어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순심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 넣고 한솥 끓여주마. 네, 2그릇 먹을 거예요. 가요, 이제.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심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이세요. 아이고, 됐다. 남사스럽게 다 큰 며느리 등에 어떻게 엎이냐. 빨리요. 저 운동해서 힘세요. 어머니 다리 아프시잖아요. 실은 순심도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순심은 못 이기는 척 며느리의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무겁지? 아니요, 깃털 같은데요? 어머니 밥 좀 더 드셔야겠다. 지수는 순심을 업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등에 엎인 순심이 며느리의 목에 팔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네. 고맙다. 내 며느리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지수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업은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완벽한 안식, 띠리링, 덜컥,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좁은 현관을 채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순심도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들어왔구나. 내 집에. 집 안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장판 냄새, 베란다 항아리에서 배어나오는 묵은지 냄새, 그리고 섬유유연제의 은은한 향기. 호텔 로비의 차갑고 비싼 방향제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되다. 순심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보일러 온도부터 높였습니다. 집이 좀 썰렁하네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구급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리 좀 펴보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낫는다. 순심은 바지춤을 끌어내리며 다리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빨리요. 아까 보니까 멍심하게 들었던데. 밤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지수는 순심의 다리를 억지로 잡아당겨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순심의 무릎. 지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 지수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양쪽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지지겨지고 체중을 실어 비벼댔으니 성할 리가 없었죠. 특히 박 여사의 구두 굽에 찍힌 정강이 쪽은 살같이 쓸려 붉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순심은 민망한 듯 무릎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늙으면 살성이 약해서 그래. 살짝만 부딪혀도 멍들고 그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요. 지수는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연고, 그리고 파스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치익.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내자 순심이 스흡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따가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지수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약을 발랐습니다. 검사로서 범죄자들을 신문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의사의 눈빛으로 상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켜두었던 TV 뉴스 채널에서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TV에서 앵커 목소리가 잠깐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으로 화면을 바로 꺼버렸습니다. 순심은 화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시금 수치심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뉴스에까지 나오다니. 탁!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수가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린 겁니다. 순심이 놀라서 쳐다보자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파스 봉지를 뜯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어머니. 재미없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든 감옥에 가든 그냥 남이에요. 지수의 말투는 쿨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빌런의 몰락 따위 어머니의 무릎 치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듯. 착! 지수가 파스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알싸한 멘톨 향기가 거실에 확 퍼졌습니다. 시니어들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익숙하고 시원한 냄새. 차가워요. 지수가 순심의 오른쪽 무릎에 파스를 턱 붙였습니다. 흑! 순심이 움찔했지만 이내 화끈거리던 무릎에 시원한 냉기가 스며들며 통증을 식혀주었습니다. 지수는 손바닥으로 파스를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가장자리까지 들뜨지 않게 야무진 손길로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응? 저랑 약속 하나만 더 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순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무릎, 저한테 절 받으실 때 말고는 굽히지 마세요. 순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만 굽히세요. 그 외에는 절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마세요. 지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검사인데 시어머니 무릎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아까 그 여자가 말했죠? 평생 일해도 못 갚는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 그 여자 전 재산 줘도 못 사는 귀한 거예요. 순심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굽히고 살았습니다. 남편 밥상 차리느라 굽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굽히고 돈 버느라 남의 집 바닥 닦으며 굽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해줍니다. 당신 무릎은 귀한 거라고. 그래, 알았다. 내 다시는 안 굽히마. 네가 그렇게 귀하다는데 내가 아껴야지. 순심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네, 꼭 지키세요. 지수는 반대쪽 무릎에도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하얀 파스가 붙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다 됐다. 이제 푹 주무세요. 지수가 구급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보일러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지수는 안방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자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밤새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좁다. 너 불편해서 어떻게 자려고. 안 좁아요. 딱 좋은데요, 뭐.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불을 끄자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순심의 옆으로
지수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심의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지수야.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시원했다. 순심의 말에 지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쵸? 저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까 그 여자 맨발로 끌려갈 때 표정 보셨어요? 봤지. 아이고,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다 싶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지 말고. 지수가 순심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엄마 냄새, 묵은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냄새. 그래, 그러자. 우리 며느리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순심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지수에게는 비단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든 모양입니다. 순심은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이 작은 집, 낡은 이불 속은 평화로웠습니다. 순심은 무릎을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 위로 파스의 시원함이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덮어준 보호막 같았습니다. 이제 안 아프다. 하나도 안 아파. 순심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의 멍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오늘 며느리가 붙여준 이 마음의 파스는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을 채우는 두 여자의 숨소리. 그 위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순심의 낡은 운동화와 지수의 반짝이는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발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두 켤레의 신발. 여러분,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싼 구두나 명품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아픈 무릎을 굽혀 살펴볼 줄 아는 마음, 그 따뜻한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닐까요? 돈으로 치장한 갑질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사랑으로 지킨 가족의 자존심은 그 무엇보다 단단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고생한 내 가족의 손을 언제 잡아보셨나요? 아니면 듣기만 해도 든든한 고맙다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파스 한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 따뜻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명품 드라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